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냐면 정책 파트다, 그죠? 오늘 다룰 내용들이 정책 파트인데 여기가 좀 우리 가정을 조금 넘어가는 공법이나 세법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볼 건데, 자, 간단한 거는 바로 문제를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거는 그때부터 요약집을 볼 건데, 이 단어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약간 상식적인 내용 문제를 좀 내요. 종종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114쪽의 1번이에요. 1번인데 이거 볼까요? 1번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 집가분을 상승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든. 쉽게 말하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그러면 땅값이 너무 올랐을 때 이때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땅값이 높기 때문에 토지가 택지 가격 상승시켜서 그 집지을 땅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겠죠. 2번. 그 다음에 땅값이 비싸니까 중심부 땅값이 높다 보니까 직주 분리, 직장과 주택이 많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 집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내 통근 거리가 늘어나겠다, 그죠? 3번. 토지의 조방적, 이게 말이 안 되죠. 집약적 해야죠. 오른쪽 외연적 확산이라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외곽으로 점점 뻗어나가겠죠. 그거는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방적, 요게 말이 안 됩니다. 조약적이 아니고 집약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한정된 사업비 중에서 택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축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성능이 저하된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택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건축비를 낮추다 보니까 자재를 좀 안 좋은 걸 쓸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이야기다, 그죠? 5번, 높은 택지 가격은 아무래도 건물을 높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땅값 토지 사용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고층 건물을 올린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개론의 특이한 점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때려도 35점이 나온다. 그런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30점 나와.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문제를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5쪽을 볼 건데요. 오른쪽에 문제 4번을 볼 건데, 요 놈은 요약집 70쪽에 보면, 요약집 70쪽을 좀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우리 5, 6월달 강의할 때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가 되느냐,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3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시킨 진위 계수, 그리고 10분위 분배율,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거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우냐, 집값이, 요거 측정하는 지표가 또 3개 있었습니다. BIR, 그 다음에 RIR, 마지막으로 슈밥의 지수, 요런 게 있었어요. 한 달만 지나면 전혀 새로워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소득 분배는 요렇게 3개, 주거비 부담 요렇게 3개 외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얘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데 좀 어렵다. 근데 문제를 낼 때 이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이렇게 잘 물어본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요건 전부 다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키 큰 사람이 세상 끝났습니다. 키 작은 세상을 준 거야. 그렇지만 키 작은 나도 내 키가 딱 10cm만 컸으면 좋겠다. 기억나죠?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작은 게 좋아. 전부 다 작은 게 좋은데 요 놈만 큰 게 좋아. 이해하시겠죠? 전부 다 작은 게 좋아. 요거 즉 얘의 수치가 작게 나올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되는 거고,
얘 수치가 작게 나올수록 주거비 부담이 작은 거고, 그렇지만 얘는 크게 나올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느낌.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느낌을 잡고 4번을 보도록 할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10분위 분배는 상위 20% 소득에 대한 하위 40%의 소득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 10분위 분배는 나타날 때 분모에는 상위 20%의 소득을, 분자에는 하위 40%. 선생님 헷갈려요. 상하 뒤집혔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10분위 분배율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위 계층의 소득이에요. 하위 계층의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은 지하라 잘해. 관심 안 가져도 돼. 하위 계층이 얼마나 소득이 작느냐, 부자들에 대해서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걸 위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올수록 이 수치가 어떻게 되겠죠? 높겠죠? 그럼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클수록 좋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대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과 임대료 비율 RIR은 주택의 가격 지불 능력을 측정한다. 부담을 측정하는 게 요 세 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로렌츠 곡선이 45도이거나 그 다음에 진에서 0, 진의 개수는 0에서 1 사이에요. 그러면 0이면 수치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게 될수록 0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5번 주택 바우처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에요. 지원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 분배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소득 분배가 도움이 되면은 오른쪽에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진다는 거죠. 요게 틀렸습니다. 로렌츠 곡선이 작아진다. 왜?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말하는 왼쪽에는 주택 바우처, 저소득자 임대주택 토지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조세정책의 목적에는 소득 분배 기능도 들어있어요. 세금은 부자가 많이 내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내요? 부자가 많이 내죠. 부자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가지고 전부 이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저소득자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자는 임대로 보존하는 거죠.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득 재분배가 되겠죠. 소득 분배가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수치가 좀 좋아진다. 그럼 좋아진다는 말, 이 수치가 낮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크게 된 데에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받았죠. 얘는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지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16쪽으로 넘어갑니다. 116쪽에 가시면 길게 말할 이유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16쪽에는 요약집 71쪽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시장 실패라는 게 나와요. 시장 실패라는 건, 시장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름 곤란합니다.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가 잘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군대 있었을 때 칭찬받았겠어요.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여하튼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이 있다. 그죠? 원활하게 돌아가면 시장 실패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원활하잖아요. 수요가 원하는데 공급이 안 돼. 수요가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공급이 많이 돼. 이게 즉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현상, 그게 시장 실패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장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모든 제도나 정책이 완벽한 건 없다 그랬잖아. 얘도 허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점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시장 실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 지금 곤란한데 제가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외공불비, 이렇게 외웁니다. 따라합니다. 외공불비. 단수나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다시 합니다. 외공불비. 자, 그럼 외는 뭐냐? 외부 효과예요. 공은 뭐냐? 공공재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불완전 경쟁. 피는 정보의 비대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책을 따서 외공불비한 거예요. 시험에 단순하게 다음 중 시장 실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불안정 경쟁하고 규모의 경쟁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게 말할 이유 없는 거고요. 외부 효과는 좋은 정의 외부도 있고 부의 외부도 있어요. 좋은 거는 부족해서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넘쳐서 시장 실패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라는 놈은 안 하고 오지 말라는 놈은 오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오라는 아들은 안 하고 딸만 자꾸 오잖아. 그런 느낌. 하여튼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자, 요런 느낌. 요걸 딱 보시면 됩니다. 아들은 며느리 때문에 오도 못하고 말이야. 딸은 뻔지가 들고 말이야. 그래서 어른이 뭐 순간 났어요. 아들 옴 주려고. 근데 자꾸 딸 못하대.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런 느낌인데, 여하튼 이 정의 외부와 부의 외부는 이렇게 나타낸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요.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대가를 정확하게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비배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무임성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임성차니까 돈 안 내고 타버리죠. 우리는 좋은데 공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한 기업 입장은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 돈이 안 되니까 과소 공급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고요. 불안전과 규모의 경제는 결국 뭐냐면은 독과점이에요. 독과점에서 공급자가 소수다 보니까 독과점에서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업체가 3개 있어요. 이 3개가 기본요금을 올려버렸어요. 우리가 당할 방법이 있나요? 전화기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전화 안 쓰고 사회생활이 되냐고.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2만원 하던 걸 5만원 올려버렸어요. 내 요금이 3만원 올라가겠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 독과점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과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할 마음이 있어요.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말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이 사람 피해보겠죠. 자원 배분이 왜곡됩니다. 가만 냅둬야 되냐고. 아니라는 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죠? 슈퍼맨. 그럼 곤란한데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정부의 개입.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걸 정부의 개입, 다른 말로 정책. 그래서 이 단어 제목이 정책인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라는 거죠. 직접 개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재 같은 걸 정부가 직접 만들어버리는 거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공재를 만든 회사에다 보조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간접 개입입니다. 세 번째, 이용 규제 같은 게 있어요. 정부가 이 지역에 도로를 이 지역에 개발업자는 도로를 만들어라고 행정조치라든지 법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개발업자는 할 수 없이 도로를 만들어내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게 이용규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재 이런 걸, 이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을 통제하는데, 수량을 통제할 때는 대체적으로 공영 이런 말이 많이 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영개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은 외우셔야 됩니다. 간접 개입은 조세, 금융, 그리고 보조금, 부담금. 따라합니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다시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외우셔야 돼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여기에다가 정보 제공, 등기제도 같은 거, 그러니까 거래를 원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로, 정보 제공, 요 등기제도 같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간접 개입에 속합니다. 이용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아까 말했듯이 법, 제도,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거니까 뭐 건축 인허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역 지구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 이 둘은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얘들을 여기나 여기에 잘 넣어요. 그럼 우리가 잘 틀려요. 아셨죠?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둘이 지역 지구재와 해양활권 양도재가 이윤규제에 속한다는 걸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간단하게 봐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6쪽의 1번입니다. 시장 실패율이다. 옳은 것은 몇 개냐? 기업 공급 독점 맞죠? 요거 독과점. 이건 불완전이나 규모 경제한 독과점은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무임승차는 맞는데 민간재가 틀렸죠? 민간재가 아니고 뭐죠?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에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 또는 부의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리얼 정부의 비대칭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재화의 통질성은 완전 경쟁을 가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우리 예전에 정리한 게 있으니까 요약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협 경쟁이 심하면 문제가 없는데 완전 경쟁은 말이 안 돼요. 완전 경쟁은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은 불완전해서 그래요. 시장이 그런 거니까 요거는 완전 경쟁은 틀렸다. 그래서 기역, 기껏, 리얼 답은 3개 2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공공재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요 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공공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입니다. 소비의 비경합과 비배제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러죠? 무임승차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비경합 비배제가 뭔지 궁금하시면 요약집이나 자료를 보시면 되고, 선생님 지금 말이 빨라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기초가 부족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여러분은 5, 6월 강의, 요 5, 6월 우리 했던 요거 요약집 강의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걸 보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게 이거는 아우 쌤 옛날에 다 했던 거 왜 하세요?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시네요. 여러분은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다 했던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 다뤘던 것들입니다. 2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내부재이며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3번 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틀렸죠? 과다 생산 틀렸죠? 과소금.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지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수업하는 게 정책 파트잖아요. 정책 파트 특징이 있어요. 문제가 교묘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증가 아니면 감소야. 과대 아니면 과소야. 이렇게 틀리게 돼요. 수요 증가 아니면 수요 감소예요. 공급 증가 아니면 공급 감소예요. 근데 이걸 문맥이 너무나 매끄럽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식으로 문제를 절대 못 풀어요. 이 내용을 모르면 이 정답을 못 찾는다고. 이런 것들이 오늘 숱하게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좀 되면 너무 쉽다. 답이 뭐예요? 왜? 이게 보이거든. 근데 공부가 약하면 헷갈려서 하나도 모르겠어. 이 단원이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여러분이 가끔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쯤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예요. 대부분 원인이 뭐냐면 이 수업에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빨리 소멸이 돼요. 개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알 것 같은데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수업들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있었나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딱히 어려운 게 있나요? 그런데 빨리 소멸이 돼. 여러분이 듣고 끄떡끄떡하고 끝나버린 거라. 여러분 걸로 만드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서 여러분 안다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여러분 게 안 해요. 어중간하게 와 있는 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게 내 게 아니야. 내 걸로 쏙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흡수 안 된다.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도 풀고 집에서 복습을 해주면 여러분 걸로 되는데 아직도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 겉돌아요. 어떤 느낌이냐? 시험 보다 보면 자기 머리 막 때려. 진짜
왜? 기억이 안 나거든. 본 적은 있어. 미치겠거든. 분명히 과된 거 가서인데 기억이 안 나. 미치겠거든. 머리를 막 때려 이렇게 혼자서. 옛날에 텔레비전 때리면 잘 나왔는데 요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대부분 그래요. 그 부분은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습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옛날에 공부 좀 절대 안 돼요. 이거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공부 끝이 아니고 내일도 다른 거 계속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화를 안 시켜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이 쉽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쉽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잘하기 때문이야. 진짜 내가 잘하기 때문이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스름하게 와 있는데 안다라고 착각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버리면 기억이 안 나. 그럼 시험장 보면 공공재 어쩌고 했는데 뭐 했더니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네. 명확하게 결론을 해야 결론은 암기가 보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예요. 이걸 외워야 문제가 풀려요. 외워야 딱딱딱. 외우지 않으면 어스름하게 대해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명확하게 외워야 돼. 그래서 점수가 40 몇 점 언제나 나오고 다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 거? 안 외워서 그래. 반성을 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외우면 점수는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 나온 김에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40점에서 50점 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아요. 선생님 나는 25점 기초가 심이 부족한 거예요. 기초가 뭔 말이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점 미만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나는 60점인데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자, 제 관심은 이쪽이에요. 30점 기초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쪽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요거예요. 이 사람들의 만약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잖아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어는 정상이에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 답지를 보면 알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시험지가 5장이란 말이에요. 어떤 바닥은 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단어는 있어요. 이쪽이 만약에 34번부터 40번까지 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감정평가를 공부해야 돼요. 이 단어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게 만약에 25번에서 30번 사이 있다. 여러분 투자론을 공부해야 돼요. 이걸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해서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모르기 때문이니까 요 점수가 나와요. 요걸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옛날 기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굴공을 때린다. 딱 점수에서 요거 점수 딱 올리잖아요. 요 점수가 순식간에 10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합격권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올라간다니까. 요렇게 되는 건 정상적.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결을 해요. 요게 지금은 아슬음했지만 또 뭐 보면 기억나고 또 까먹지만 또 보면 기억나고 이렇게 뭐 반복하면서 내 걸로 된다고. 대부분 문제가 없어. 요거는 내가 볼 때 요거는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부터가 진짜야. 지금부터가. 그 앞에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이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요 단어는 문제라는 거지. 요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대부분 투자 아니면 감정평가입니다. 혹시 인터넷 같은 데서 문제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점수가 이러면 이쪽 단어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사력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요 점수가 딱 올라가요. 그러면 50점대 중반으로 딱 이 사람은 합격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특별하게 공부 안 해도 개론 수업 듣고 약한 복습하고 세월이 지나면 딱 나와요. 이게 우리 작전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요 작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꼈지만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있으면 알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5번 소매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 정부가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공재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3번을 볼 건데요. 3번에 이거는 감정평가서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감정평가서 문제에서 최근 문제, 작년이나 올해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나중에 9월, 10월이 되면은 제가 동행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그림 특문을 통해서 나올 만한 감소평가 문제를 같이 해요. 그래서 굳이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특이한 지문들이 나오면 그때 집어넣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볼게요. 기업.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율을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 실패를 한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비율이 악화되는 것을 시장 실패한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출발점이 뭐죠? 부동산 정책이죠.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어. 저는 여러 차례 말했듯이 정부의 정책 의도는 좋았다 봅니다. 근데 정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정권이 잘했고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 오랜 기억에 보면 초창기에 저는 아주 충격이었거든요. 왜? 그 정책을 지지했는데 시장이 다르게 나오더라고. 노무현 정권 때 여러 차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저한테 충격이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경비원들 월급을 올려라고 행정조치를 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결과 좋게 나와야 되죠.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에 경비원 절반을 해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CCTV를 달아버려요. 왜? 비용이 그게 싸니까. 정부 의도대로 안 움직인다 이 말이야. 이게 저도 충격 먹었어요. 거기에서 시장은 항상 정치권에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정부의 의도가 나빴느냐? 그건 아니에요. 괜찮았어. 그런데 이런 게 꼭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리를 이렇게 관리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 아파트에다가 보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뭔가 다른 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경비원 해고가 안 되면서 그 사람들 급여가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 보완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정책 실패, 정부 실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 법령상 도입 순위를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실명제보다 빠르다 틀렸는데요. 요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순서를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는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 세대 비슷하잖아. 그래 보이구만. 김영삼 대통령 때 무슨 실명제 많았잖아요.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이렇게 말했어요. 금영삼 때. 그럼 김영삼 때가 뭐냐? 90년대예요. 90년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가 이때 대부분 뭐냐면은 이게 자기 명예가 차명으로 많이 나눴단 말이야. 거기였다 말았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법률이 나오는데 이거는 2000년대예요. 이게 왜냐? 다운계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를 좀 생각하면 이 둘 사이에 1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10년의 격차. 얘가 빨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가지고 10몇 년 전에 다운계약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오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다. 이래서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실명제가 더 빨랐습니다. K급. 개발행위 허가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틀렸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네 번째 거.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 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다. 틀렸죠.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 맞죠? 그런데 부담금 뭐죠? 간접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BIR은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죠. 아까 지워버렸는데 BIR, RIR, 휴업에는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는 지수다. 정답은 미음 1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118쪽에 볼 건데요. 문제는 안 풀 겁니다. 그런데 118쪽에 4번 밑에 참고 요거 별표하고 외워야 됩니다. 별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밑줄 요거 외워야 됩니다. 첫째,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3번 토지 초과 이득세. 얘 둘은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택지를 얼마 이상 가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에 대해서 이익을 전부 다 몰수하는 그런 내용이요.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전부 다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전부 다 없었어요. 위헌 판결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와 공안지세도 없어졌어요. 이것도 현대 시행을 하지 않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 외워놓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러면 외워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 외워놓도록 하시고, 자 4번 5번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른쪽에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6번을 볼 건데 6번이 오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끔 오답이나 오타 해설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6번 정답은 5번입니다. 답지에는 3번 되는데 틀렸어요. 5번입니다. 왜 그러냐? 개발 5번 볼게요.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임대료 보조. 자 볼게요. 여기 말하는 누구죠? 부담금과 보조금 뭐죠? 간접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1번에 직접 개입은 토지 비축제도, 공영개발, 선매, 수용 이런 거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2번. 2번 동그라미 보면은 전부 다 금융이죠. 보금자리론 대출, 그 다음에 주택임도 대출과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종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CR, 그 다음에 DSR 이것도 전부 다 대출에 관계되는 금융 규제예요. 전부 다 뭐냐? 여기 말하는 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양도세, 재산세, 부동산세 전부 다 뭐죠? 조세죠.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은 간접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가격 통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다음에 공공임대 요거죠. 그러니까 직접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셨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시장실패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외부 효과예요. 요 외부 효과를 제가 요약집에 정리를 해놨는데 요게 몇 쪽이죠? 72쪽인가요? 어떤 선생님은 페이지 잘 외우던데 72쪽 맞나요? 아 나도 외울 수 있구나. 예, 제가 은근히 숫자에 약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계산 잘할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은 푸는 거예요. 계산은 늦어요. 근데 수 과목은 대략 찍는 게 많은 거예요. 자, 72쪽에 보시면 외부 효과인데 이 자체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외부 효과를 우리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의 뜻은 뭐냐? 이름에 답이 있죠. 외부로부터 효과, 영향을 받는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던데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의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굉장히 안 좋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왔어. 그 공장이 우리 주민들을 죽이러 온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하필이면 우리 동네 옆에 들어온 거잖아. 의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익이나 손해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대가가 없어.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는.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의 역할입니다. 즉 의도성 없이 보상을 주거나 받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보는 것, 그걸 뭐라 하느냐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득을 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의 외부는 우리 마을에 굉장히 안 좋은 시설이 들어와요. 안 좋은 게. 그럼 우리 마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 뭐가 증가하냐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됩니다. 우리 마을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는 우리 마을에 좋은 시설, 우리 마을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 들어와요. 우리 마을에 좋아졌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자, 이걸 잘 외우셔야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부의 외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요. 정의 외부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니까 사회적 편익이 커요. 즉 뭐냐? 부의 외부는 마을 전체가 안 좋아, 사회적 비용이 커. 정의 외부는 마을 전체가 좋아, 사회적 편익이 커. 됐죠? 자, 이게 사적 되면 반대가 됩니다. 즉 사회적 비용이 크면 사적 편익이 또 커요. 반대로.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이 크면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을 외우고 사적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사회적을 외운 다음에 사적은 반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의 외부 효과는 이 마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가만 냅두면 자꾸 우리 마을 주변에 들어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과대 공급의 문제가 나타나요. 즉 많아서 문제, 많아서 시장 실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 외부는 우리 마을에 오라는 거는 잘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발표를 한 거죠. 문화센터를 하나 짓겠다. 우리나라에 지하철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자기 쪽에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삼성에서 뭔가 짓는다는데 공짜로 지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라. 그래서는 어떤 문제냐? 과소 공급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삼성에서 들어선다. 저희 지역이 제가 경남 진주거든요. 저기 면단에 지수면이 있어요. 거기가 허시 집성촌이 있어요. LG 창업자가 그쪽 초등학교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진주에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지금 진주시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진주에 연암공대가 있고, 그 다음에 LG에서 지은 거, 그 다음에 연암 도서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LG에서 도서관을 지어준다 할 때 시에서 가만히 발장 끼고 있을까요? 안 합니다. 토지도 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도 지원해주고, 행정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올까 말까요. 즉 이런 정의 외부가 들어온다 하면은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장려 정책을 펼칩니다. 제발 와주세요. 그래도 올까 말까요. 아셨죠? 그래서 장려정책을 펼칩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런 것들이 돈을 마을에 피해를 주니까 요게다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요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지 마세요라고 규제를 합니다. 자, 들어온 거 좋아. 대신에 여기에 환경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환경저감시설을 설치해 라고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의 외부가 들어오잖아요. 마을이 좋아지지 않아요. 수요 증가합니다. 지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이런 부의 외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요 감소해요.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규제하면은 공급 문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규제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도 같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 풀어도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나와 있죠. 7번에 1번. 그러니까 요약집을 밑에 긴가 놓고 밑으로 보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7번에 1번. 정부의 배대치는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며 정부가 많은 쪽은 도덕적으로 이용하려는 마음, 도덕적 해임. 정부가 적은 쪽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2번. 외부 효과에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자, 볼게요. 사적 비용이 크다. 이거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럼 뭐죠? 정의 외부죠? 이해하시겠죠? 밑줄 긋고 정 적습니다. 경우에는 정부의 생산업체도 규제가 필요하다. 정의 외부도 왜 규제를 내?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이. 왜 이게 안 풀릴까요? 안 해오니까. 명확하게 이걸 암기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 둘 중 하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됩니다. 3번. 외부 효과에서 밑줄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 볼게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럼 정이에요, 부예요? 정 적습니다. 정.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장려정책을 하겠죠? 맞는 겁니다. 4번. 부의 외부보다 정의 외부도 시장실패 원인이 됩니다.
5번 야산개펄 같은 보존 가치가 뛰어난 이런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120쪽에 8번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토지 정책 수단 중 정부의 직접 개입은 조세, 금융, 보조금 틀렸죠. 간접이죠. 2번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양도회사가 전제한다면서 토지 수용보다도 사유권 침해 정도가 적습니다. 수용은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토지은행 제도는 전부 다 토지은행 제도는 전부 다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정부에 대한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회사 전제되기 때문에 소유권 침해 정도가 작은 거예요. 3번. 자, 3번이 정답인데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는 지문이에요. 정부의 직접 개입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다. 정부가 시장을 못 믿으니까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뛰어드는 사례가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정말 직접 뛰어드는 건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뛰어드는 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국회법상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정책 수단 중 간접적이다. 자, 이거 보세요. 지역지구제는 뭐라 그랬죠? 요렇게 교묘하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명확하게 암기 못하면 틀립니다. 명확하게 틀렸죠? 5번입니다. 간접적 개입은 시장기구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토지은행, 공영, 수용은 전부 다 뭐죠? 직접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풀어볼까요? 하나만 풀어봅시다.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풀고 이제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죠. 10번 보시면 이게 이 뭐냐면 토지은행 제도예요. 토지은행 제도에 관계되는 건데 이것도 요약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요약집에 보시면 토지은행 해가지고 어디 있느냐면은 76쪽에 있습니다. 요거에 직접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토지은행 제도. 이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에 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이 근거합니다. 우리나라 토지를 비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다른 말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토지 비축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금방 말했듯이 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에 따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비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실시해라 라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토지은행, 토지 비축 제도의 주관 부서는 누구냐? 국토부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국토부에서 토지 비축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계획서 임무를 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 매입을 잘하는 집단이 LH예요. 가장 잘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가장 뛰어난 애들이 얘들이. 즉 개발, 토지 매입, 매각 이런 것들은 선수라. 쉽게 말하면 국토부 직원 어설프게 보내놓으면 일 다 망치는 거라. 그래서 이 업무를 자기가 하지만 이 업무를 누구에게 맡기나? LH에다가 맡겨요. 아시겠죠? 자기 업무인데 이걸 LH에다 위에 맡겨. 공개 목적은 거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LH에다가 이 토지에 대한 자기들이 계획을 넘기고 LH에서 실행 계획을 넘겨주면 LH에서 실제 당사자만 매입해서 LH에서 보관해 줍니다. 업무는 LH에서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한다. 그게 밑에 나와 있어요. 10번에 1번. 이쪽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틀렸죠? 누가 한다고? LH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2번. 공공재나 공공시설 토지에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나타나지 않게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뭐냐? 보유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정부에서 매입한 토지를 보유하는데 보유하는 동안에 이게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자연은 이런 사람들이 침해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보유
관리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토지를 더 주셨죠. 투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행위 제도는 양도이사 즉 매매 거래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유권 침해 정도가 작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요약집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가볍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바닥은 여러분이 보시고 저랑 같이 123쪽에 외부 효과를 보도록 하죠. 요겁니다. 외부 효과는 이렇게 단독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23쪽인데요. 이거는 요약집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감정평가서 시험에 나온 거죠. 1번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우선을 위험에 미치고까지 맞습니다.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인지하지 못한다. 인지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지급된, 이거 틀렸죠. 왜? 외부 효과는 특징이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급되나 보상됐단 말이잖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의 외부는 핀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 외부는 좋은 거죠. 제발 플리스 제발 우리 동네 와주세요 이거예요. 그걸 핀피 현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의 외부를 완화하기 위해서 배출권 제도를 들 수도 이런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정의 외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이렇게 땡기겠죠. 이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공장에 설립된 인근지역은 아무래도 공장에 대한 오폐수에 의해서 부의 외부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14번도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은 왜 틀렸죠? 다 맞아요. 틀린 건 하나입니다. 의도적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외부 효과는 의도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도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지 우리 동네 사람 죽이려고 온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의도성이 없다를 무시하죠. 1번은 틀렸습니다. 의도적 틀렸습니다. 2번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반갑다 그죠? 자 볼게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요거죠. 사적 편익 그죠? 뭘 말하죠? 부의 외부입니다. 부의 외부에 대해서는 과대 생산 보죠? 과대 생산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사적 편익이 크다. 그럼 뭐죠? 정의죠. 과소 공급이죠. 이거 2번 기출지문입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이걸 외우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우는 점은 다시 자 정의 외부는 좋은 거죠. 사회적 편이 있고요. 부의 외부 안 좋은 거죠. 사회적 비용이 있고요. 사적은 반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궤적성이라는 정의 외부를 발생시키면 자 정의 외부를 발생시킨다. 수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수요 증가죠. 수요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렸죠? 좌측 틀렸죠? 4번입니다. 부의 외부를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자 부의 외부를 규제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 봅니다. 위 아래 기억하십니까? 위 아래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5번 지역재구제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 외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재구제를 실시하는 사례가 원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아셨죠? 124쪽에 15번 나머지는 같은 문제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15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정부의 개입 근거가 된다. 2번 부의 외부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볼까요? 여기 봅니다. 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어죠? 커지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부동산 조세 또는 공공임대 공급은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했는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소득자에게 공급해주는 게 공공임대주택과 조세 정책입니다. 4번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1차 공부만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생에 다룰 이유가 없어요. 2차 공부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나오는 용도, 지역, 지구제, 즉 여기 말하는 요거 지구, 지구제를 말하는 지역, 지구제 말하는데 이 지역, 지구제는 세 가지입니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에요. 요거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들은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얘는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즉 이 토지가 주거지면서 농업지 그런 거 없어. 주거지면 주거지고 농업지면 농업지죠. 둘 다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걸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거는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여기 주거지인데 주거지를 강화하려고 또는 농경지인데 이걸 강화하려고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치 같은 걸 보존하기 위해서 뭐 수면 보호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복지정 내용은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법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 공법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와요. 1차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 이게 모르는 용어 나오면 인터넷 검색해서 이걸 좀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5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두 번째 줄에 거래계약 체결일 밑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걸 거래계약 체결일을 잔금 지급일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요. 30일을 60일로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공법이나 중개법에서 30일 60일 바꾸는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왜? 두 개가 많거든.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반드시 외워놔야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잘 틀리게 하니까. 그래서 30 이내에 이건 신고해야 된다. 그게 아까 말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언제 신고할지도 모르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객한테 고지 안 해가 고객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주 기본의 기본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알 때는 아셨죠? 그 다운 계약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게 제도예요. 여하튼 요거는 거래계약 체결일 30일 당겨 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중개사법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개론이죠. 활주를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법도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고 중개법도 나오고 그런데 깊이 안 나와. 살 나와 살. 아주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즉 우리 공법이나 2차 공부에 조금씩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 내용들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 없이 요런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5쪽까지 여러분 푸시고 좀 쉬었다가 19번부터 넘어가도록 할까요? 좀 쉬죠.